한남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감 기간이죠.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네. 두 언론인 출신 분들한테 오늘 국회 가방위에서 KBS 국감이 있었는데요. 네. 좀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뭐 국감하느라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네. 이제 박민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민 사장을 이제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령 사령관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방송 장악을 위한 최선봉장인 박민 사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KBS를 그야말로 과거처럼 군사정부, 권위주의 정부 시대처럼 뭐 이제 박민 사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장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KBS에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설파 방송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중심을 이어왔고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이어왔는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KBS가 또 다른 위기가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서 그것도 KBS 출신이 아닌 문화일보 출신의 사장 그것도 상당히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 나온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일보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던 박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존경과 신뢰를 받던 최형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력으로 인정받던 아주 정평 있는 언론이었죠. 저하고는 같은 문화일보에서 20년 동안 근무도 해봤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최형두 의원님께 제가 그렇게. 세평은 그렇게 좋지 않죠. 아니 세평이 좋지. 아니 공정하고 이분이 저 최근에 이제 문화일보 칼럼 최근은 아니죠. 이제 아주 그 KBS 사장 내정설이 돌기 전에 그 문화일보 칼럼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언론이고요. 자,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사실은 오늘 과방위는 그랬지만 KBS 분위기 어떤가 봤더니 KBS 엘리베이터나 저기에는 그 민노총 아웃 이것이 지금 박민 사장 내정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이 안 보이던데 난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뭐 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고 이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아마 장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문 출신이 KBS 사장이 된 전례가 있었죠. 박건상 사장이 있었고 또 정현주 사장이 선분은 동아일보 출신이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정현주 사장은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원래 이제 동아일보 출신 동투 출신이죠.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으로 했던 분이었는데 두 분이 다 KBS 사장을 했고 뭐 박건상 사장이랑 오히려 경력이 비슷해요. 저 관훈클럽 총무도 했고 이 박민 사장은 또 법조인 클럽 회장 또 서울대 언론인회 회장 하면서 나를 자존심 있고 아마 공정하게 할 겁니다 하고 또 하나 이 KBS 사태를 지난 10여 년 돌이켜 보면은 무슨 정말 사장이 정권이 바뀌면은 그 노조가 앞장서 가지고 전 정부 시절에 저 방송인들 방송본부장 뭐 이렇게 다 그냥 그 이민재판하듯이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진미인가 뭔가 보고서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은 악순환 이제 막아야죠. 이제는 무슨 점령군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옛날에 지리산에서 무슨 낮에는 누구 밤에는 누구 해서 뒤바퀴가 동네 사람들이 참변당하던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정권 바뀌면은 또 주도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 정부 때 KBS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큰 곤욕을 지르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은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공정한 언론인 출신이 공정한 방송을 좀 좋겠고요. 또 하나는 KBS의 과제는 이겁니다. BBC 방송의 철칙에 보면은
보도의 가이드라인에 항상 이퀄 어퍼추니티, 페어니스입니다. 공정.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퀄 타임으로까지 딱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거보도 방송, 정치보도 방송에서는 여야의 팽팽한 의견이 맞을 때 공정하게 그리고 시간마저 딱 공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 대선 직전에 여러 가지 윤커피 무슨 그 허위 조작 뉴스도 보면 그 당시 공영방송이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우선 자기 반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박민 사장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최영두 의원이 과거에 신문사 사장을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박민 사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화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의 언론인으로서 상징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박건상, 정현주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공정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그런 인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건상 사장, 정현주 사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KBS가 저도 KBS 출신이지만 좋은 인재들이 다 들어와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임명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KBS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여러 파장들이 있었지만 네. KBS 자체 사장이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KBS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신문사 그것도 보수 언론에 있었던 박민 논설위원을 이렇게 KBS 사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권의 의도가 네. 너무 엿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박민 논설위원 시절에 했던 칼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네. 보시지 않고 마구 인격을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니 제가 인격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네. 문제는 이제 예전에 정전에는 KBS 같은 경우에 사장이 내정되면 심지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새로운 사장 왔을 때 노조가 반대가 그래야 정윤주 사장이 됐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정권 바뀔 때마다 KBS 노조의 그 때문에 지금 KBS의 노조가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KBS도 이제는 네. 그런 악순환 그런 진통에서 벗어나자는 내부적인 어떤 네. 성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요. KBS를 너무 조금 비방하는 것이 조금 걱정됩니다. 좌파로 도배했다고 하고 친북 정권이라고 하고 KBS가 한국 방송인가 북한 방송인가 이걸 국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걸 갖다가 발췌욕을 하면 그렇게 들리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물어봐요. KBS가 한국 방송인가 북한 방송인가 그렇게 그리고 나도 KBS 일군 프로그램 출연해서 봤지만 정말 네. KBS 진행자의 편파적이고 모욕적인 진행도 많았습니다. 우리 다 겪었습니다. 자, 최영도 의원님 제가 모욕적이고 네. 편파적으로 진행했습니까? 주진우 라이브는 그래도 난 팬입니다. 그래도 나온 편이라는 게 그렇게 편파 방송을 해왔다라고 최영도 의원님 그렇게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뭐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아침 방송 보면은요. 저도 한번 당하겠지만 좀 심합니다. 너무 진행자가 너무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고 네. 국회의원을 막 혼을 내고 그런 거 보고 최근에 이정현 대표랑 사건 모르십니까? 네네. 자, 굉장히 참 이게 공영방송에서 정말 그거는 기본 예의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아니 그걸 떠나서 아니 제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영두 의원님.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KBS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좌파 친북 방송이나 북한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저희가 최영두 의원님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가서요. 이런 발언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극단적인 발언 자체가 의원으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언어예요. 내가 이제 맥락을 모른 채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아니 발췌가 아니라 이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어느 프로그램과 어느 맥락에서 그런 시각이 있었겠죠. 아니 그렇다고 북한 방송이라고 얘기합니까? 6.25 전쟁을 소개를 하면서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어떤 네. 편향 보도가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방송 출연료 얼마 받았는데 주진우는 얼마 여기에 비교하면 얼마 받을 것인데 이렇게 거의 사실로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얼마 받으십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그 액수를 밝히면요 나중에 밥 사주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KBS는 네 KBS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9월까지 주진우 라이브가 1월에서 9월까지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가 이렇게 편파적이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심의를 넣었어요. 우리 당으로서는 네.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민주당은 옛날에 더했습니다. 더했는데 무슨 더합니까? 아니 그 팩트를 민주당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이 방법을 언제 썼냐면 이명박 정부 때 항상 방송 심의를 통해서 그 나중에 옥죄는 전략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방심이 옛날 종편하고 이런데 이명박 시즌 건수가 나와 있으니까. 네. 넣었던 건수가 1월부터 9월까지 주진우 라이브가 272건입니다. 근데 그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조금 그런 편파성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는데. 내가 듣기도 좀 있었어. 느끼시면서 또 편파적이라고 가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과학적인 무슨 근거라든가 근데 무슨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보니까 무슨 그런 걱정이 있겠지만 좀 공정한 진행, 공정한 출연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대로 방송심의 해가지고 KBS, MBC 막 옥죄려고 하고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대로 답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 그거는 벗어나십시오 좀. 문재인 정부 리플레이 벗어나십시오. 또는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주당에서 정말 방송 모니터링 철저히 하셨죠. 자, 지나갈게요. 지나갑시다. 네, 최영두 의원님. 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 2기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도부 인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성준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안정 속의 변화라는 것을 기치를 걸었더군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 지나면서 국민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민생 파탄 나고 외교 안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여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한 거예요. 경고장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 건데 그것을 대리체제로서의 김기현 대표가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안정을 초래한 사람이 어떻게 안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란 용어를 김기현 대표는 쓰면 안 돼요. 수구 아닙니까 수구.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변화는 혁신을 뜻하고 쇄신을 뜻하는데 김기현 대표 자체가 변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쇄신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김기현 대표가 밝혔고요. 또 김기현 대표만 하더라도 사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에 울산시장 하면서 대통령실 전체가 그 선거에 개입해서 정말 그 핍박하고 그랬던 그 핍박 당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다시 이제 참 정말 부활해 가지고 이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그만큼 또 책임이 무겁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비대위라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비대위 구성하는데 시간도 꽤 걸립니다. 비대위가 또 역대를 했지만 지난번 민주당 김은경 비대위 보십시오. 얼마나 비대위가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위원회. 혁신이든 비대위든 마찬가지. 아니 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혁신위가 또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용어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가피한 안정 속의 변화를 택했는데 아마 철저한 정당 혁신, 정치 혁신 또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이 겪고 있고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이제 전대미문의 그 경제적 민생 위기입니다. 지금 그 겨울 중동 위기가 지금 그세지 않습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칠 테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또 찬물을 끼얹고 여기에 그 이제 불만의 겨울이라 그러죠. 옛날 대처 시대 때 영국에서 대처 그 나올 시기에 윈터 오브 디스컨텐트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도 심하고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우선에 그래서 그런 큰 과제를 이제 해체해 나가야 되죠. 그런 과제에서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마도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김기현 대표 본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당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큰 경랑에 빠져들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강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기울였는데 표차가 좀 컸어요. 좀 충격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어쨌든 구청장 선거는 이겼거든요. 원래 이제 강서구가 우리한테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겼고 또 대통령 선거도 그때 박빙 선거였지만 박빙인데 마곡 같은 경우 새롭게 뜨고 있는 지역의 그런 중산층들이 많은 지역에 그런 쪽은
우리가 상당히 크게 이겼거든요. 네. 그게 왜 졌는지를 둘러싸고서 한 구청장 선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의 특징을 좀 보면요.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 보수당들이 성장할 때는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외연 확장하고 수도권 확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심의 흐름을 잘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퇴색 국면으로 갈 때는 뭐냐면 TK 중심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항상 보면 TK의 DNA가 있는지 TK 본당으로 가는 모습으로 해서 뭐를 짓냐면 요새를 져서 자기들만의 어떤 구축된 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지금 저는 그게 바로 과거와는 달리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퇴색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와 더불어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TK 아닙니까? 또 네.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TK 출신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외연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미 국민의힘이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은 편하거든요. 요새를 지키면 편하거든요. TK 요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 건데 과연 그것이 맞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마침 또 이미 김기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고 내 대표는 의원총회를 되었고 이게 이제 이만희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이 되면서 TK 체제란 말씀하시는데 두 분은 원래 이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분들이고 이만희 의원을 하신 것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 사무총장의 역할은 네. 이게 자꾸 공천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살림과 네. 당의 조직을 이제 꾸리는 역할입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당내 여러 의원들 간의 신망 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인화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이고 이만희 의원이 아주 원만하고 가신 분이 또 하나 이분이 이제 공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직도 경기경찰청장을 하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의 핸드폰에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다 이런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김기현 대표 2주 못 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평론하듯이 수많은 이미 비판과 비난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평론하듯이 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젊은 혁신 역량 같은 것을 이 당의 발전에 좀 쏟아부어 주길 바라는 것이지 무슨 아주 안 되는 대목마다 이게 회초리가 아니라 뒤통수 때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신했던 혁신 역량을 새롭게 당에 부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민심의 흐름을 읽고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과연 바꿀까에 대한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국민의힘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에게 할 소리를 하겠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최저했을 겁니다. 그것을 공중부양시켜서 당대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라는 말을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데 다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정 기조와 정책 기조가 안 바뀔 거고요. 하나 이제 연동되면서 바라볼 것이 네.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러면 총선 연동률이라는 것은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것은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죠. 선거 초반에 지지율이 이렇게 네.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도
더 큰 그 매서운 민심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신문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참모들에게 국민과 현장 그리고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나라를 어떻게 큰 기둥의 문제에 대해서 뭐 외교 안보라든가 또는 무슨 무슨 카르텔이라든가 이게 또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그 우리 경제에 큰 데 부담을 주고 그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엄중한 이제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들이 이제 정부 여당이 함께 해야 될 대목이고 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이 대통령인데 특히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통령 특히 강자 집권당의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이 아니에요. 물리력. 강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면 내가 권한을 다 가졌기 때문에 설득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반 동안에 뭐냐면 물리력 행사만 해왔어요. 누구를 만나서 설득했습니까? 야당을 만나서 설득했나요? 국민을 만나서 설득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있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했습니까? 만나서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다 짓밟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말씀. 지금 아니 지나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손을 잡아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물리력이 아니라 설득력, 소통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시정연설이 옵니다. 10월 30일로 잡혀 있죠. 그때 이제 내년도 지금 여러 가지 나라 걱정도 많고 야당에서는 비판도 많고 합니다만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왜 예산안을 이렇게 짰는지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 국회에 직접 호소하는 기회가 있겠죠. 그 기회에 아마 여야 이제 당 지도부 그리고 또 국회의장과 또 요인들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55부입니까? 뭐 3부 요인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런 이제 기회가 있고 근데 참 안타까운 대목은 제가 참 그 제일 국회 지난 3년을 보면서 안타까운 대목은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민주당이 거부했어요. 그 시정연설 때 당 지도부 간에 만나는 그 자리를 그게 앞서서는 이제 지금 보면은 참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 당시에 순방 때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갖다가 멀리서 들리락 말락한 걸 MBC가 보도한 걸 가지고서 민주당에서 그걸 전체 총공세로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전국이 어긋나버리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번에 그 선거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게 있고 해서 10월 31일이죠 아마 시정연설 때 여야 지도부가 만날 기회가 대통령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저는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같이 보니까요. 예, 그 시절에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사실 그때 민주당 지도부는 안 왔지만 정의당은 왔습니다. 와서 정의당에서 아주 그 아픈 소리도 한번 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께.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그 과거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급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정부 여당이 청사진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수건 상변 특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덩어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당하면 임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돌파력이 있으면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신감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의혹은 다 덮으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되는 것이죠. 네, 글쎄 그동안 지난 민주당이 몇 개월째 계속 이야기했는데 국정감사에도 하고 상임위도 했는데 새로운 것도 없는데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